거기 13페이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 듣는데 지금 뭐 춥다고 하시는 분 좀 있는데 저희 학원 에어컨이 천장에 달려 있잖아요. 천정형 에어컨. LG 휘센 제품인데요. 저희가 이 제품 LG에서 만들 때 여기 달려 있는 게 생산 제품 출고되면 이게 1년 번호 있는 거 아세요? 제품의 1년 번호 이렇게 출하 순서대로 1번이 여기 설치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처음으로 설치한 거예요. 한 2년 반 됐나 이게. 그래서 천정 에어컨 처음 나왔을 때. 아무튼 그런데요. 뭐 추운 게 이게 바람이 나오는 데가 춥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좀 추위를 많이 타면 이 바람 나오는데 피해서 앉으세요. 왜냐면 그렇다고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온도는 제가 지금 올려놨으니까 좀 덜 추울 텐데 자리 잡으실 때 자기가 추위 많이 타면 자기 덥다 항상 그러면 바람 맞춰서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고 13페이지 제2절의 거래의 기록을 보시고요. 거기다 하나 적을 게 있어요. 적을 거를 적기 전에 거기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거래라는 게 좀 설명되어 있는데 기업이 현금을 차입하거나 건물이나 비품을 구입하거나 상품을 매매하거나 이렇게 경영활동할 때 자산부채 자본이 증감하고요.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대요. 이건 아까 느껴봤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상태가 변하는구나. 이건 아까 느껴봤었죠. 그렇대요. 근데 이와 같이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변화시키는 거 이걸 재무상태를 변동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 부기상의 거래래요. 부기상의 거래. 이 부기상의 거래라는 게 왜 여기 나왔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는 건요. 다양한 걸 우리 거래라고 불러요. 근데 이 회계학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장부에 기록해야 될 것만 기록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거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기상의 거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계학 공부하려면 이 부기상의 거래 그 요건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기상의 거래라는 건 똑같은 말이 뭐냐면요. 회계거래라고 하는데 이 부기상의 거래랑 같은 말인데 이 요건을 두 가지가 있는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드릴게요. 1번과 2번. 부기상의 거래 요건. 첫 번째가 뭐냐면 적어놓으세요. 위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재무상태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화폐 금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적어 놓으세요. 지금 재무상태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화폐 금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돼요. 화폐 금액으로. 그 재무상태에 변화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재무상태 아까 뭐뭐 있었죠? 재무상태가 아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었는데 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더 크게 얘기했을 때 아까 적은 것처럼 수익, 비용까지도 얘기해요. 그래서 얘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부기상의 거래다. 장부에 기록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 거예요. 그 책에 보시면 책 보세요. 거기 책 보면 그 세 번째 문단에 일반적인 거래이지만 부기상의 거래가 아닌 경우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라고 부르지만 부기상의 거래가 아닌 것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다. 또 뭐가 있어요? 상품의 매매 계약이다. 주문서 발송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임대차 계약을 먼저 얘기하면요. 아까 우리가 건물주인하고 건물 빌리는 계약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건물을 빌릴 때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내고요. 월세를 얼마 내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증금을 내기로 해서 아까 돈 냈다고 했죠. 2억. 아까 우리 첫 시간에. 그렇게 되면 그건 부기상의 거래가 맞아요. 그건. 왜냐하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집 빌리는 사람 돈 줬잖아요. 현금 나갔고 집 빌려주는 주인은 돈 들어왔잖아요. 현금.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게 변화가 있으니까 그건 부기상의 거래가 맞아요. 거기서 임대차 계약이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보증금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월세 계약만 한 거예요.
계약금도 안 주고요. 그냥 우리 집 빌리는데 한 달에 얼마 하기로 하자라고 계약서만 쓰는 거예요. 계약서만. 계약금도 안 주고요. 계약금도. 그럼 계약서만 썼을 때 우리 계약서만 썼을 때 그걸 일상적으로 집주인하고 거래는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계약서 쓰고 왔으니까 거래했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록할 걸 보세요.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집 빌린 사람이나 집주인이나 내가 뭐가 변했나? 계약서 썼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돈 들어왔어요? 건물이 개개됐어요? 건물이? 내 건물이 개개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빌려준 거잖아요. 아직 돈 안 받았죠. 걔한테 뭐 받을 채권이 있어요? 집 아직 빌려주지 않았잖아요. 이제 빌려준 기간이 경과돼야 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 계약서 쓴 날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집주인 입장에서. 또 집 빌린 사람도 집만 빌렸지. 내가 이렇게 돈 안 줬죠. 그다음에 돈 줄 채무도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집을 사용한 다음에 주는 거니까, 월세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집을 빌리기로 한 임대차 계약서를 쓴 날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그러면 회계학에서는 이 변화가 없으면 기록할 게 없는 거예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화가 없으면 기록할 게 없어요. 자, 그 밑에 예제 6번을 보세요, 잠깐. 예제 6번 보시면 맨 밑에 종업원 월급 20만 원에 채용했다는 거 있죠? 그거 잠깐 보세요. 12월 1일 날 우리가 종업원을 20만 원 월급 주기라고 채용했어요. 그 회사의 월급 날짜는 항상 이날이에요. 매월 말일 날 월급 줘요. 그러면 종업원 이날 채용했잖아요. 이 회사가 장부에 기록할 거 있어요, 없어요? 종업원 채용했을 때. 종업원 채용했을 때 부기상의 거래가 되느냐, 우리 장부에 기록할 게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화폐 금액은 알고 있거든요. 화폐 금액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한 달 월급이. 화폐 금액은 알고 있지만 변화가 있느냐, 회사 입장에서 현금 나갔어요? 뭐 종업원한테 줄 부채가 있어요? 자본 생겼어요? 수익, 비용, 월급을 줘야 비용 생기는 거거든요. 그 회사 입장에서 이 변화는 이날에 없어요. 이날 없고 이날이 됐다. 이날은 어때? 이날은 있어요, 없어요? 이날은 있죠. 이날 이제 회사는 종업원한테 뭘 줄 겁니까? 월급 줄 거죠, 현금으로. 그만큼 급여가 생기거든요. 이날 변화가 있으니까 이날 기록할 게 생기는 거고, 이날은 부기상의 거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업원을 채용했다고 하는 걸 거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종업원을 채용한 날은 장부에 기록할 게 없고요. 월급 주는 날 장부에 기록할 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래와 우리가 회계학에서 기록하는 거래는 좀 다르다. 뭐가 돼야 돼요? 부기상의 거래, 회계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알게 돼요, 계속. 자, 그 밑에 보세요. 그 예제 6번 바로 위에. 예제 6번 바로 위에 보니까 부기상의 거래지만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가 있죠. 잘 보세요. 상품의 화재, 도난, 파손이 저기. 여러분 어느 회사 불 나거나요, 도둑 맞았거든요. 여러분 친구 회사가 도둑 맞았는데 가가지고 야 너희 어제 거래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도둑 맞은 거지. 그게 도둑하고 거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절대로 거래했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거래가 아니니까 회계학에서 기록 안 할 거냐? 회계학에서 도둑 맞은 거 기록해야 되거든요. 장부상에. 불난 거 기록해야 돼요. 화재 발생했다고 하지만 회계에선 장부에 기록해야 돼요. 왜 기록해야 되냐면은 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록해야 돼요. 우리가 창고에 있는 물건을 도둑 맞았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자산이 없어졌잖아요. 상품이란 자산이 없어졌거든요. 자산이 감소하게 됐고 그만큼 손해난 거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해요. 손실은 비용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러니까 재무상태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학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래라고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부에 기록한다는 판단을 할 때는 어떤 판단? 이 두 가지 요건을 검토해 봐야 돼요. 재무상태의 변화가 있느냐,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검토해서 되면 기록하는 거고 안 되면 기록 안 해요. 그 밑에 예제 보세요. 예제 1번 보시면 상품 10만 원 외상으로 매입했다고 돼 있죠, 거기. 그거 기록해야 하네요. 우리 회계학에서 장부에 기록하냐 안 하냐. 기록하겠죠, 그거? 어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재무상태 변화가 있느냐 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죠?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요.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 밑에 종업원 월급 20만 원에 채용했다. 그게 기록해야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화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변화가 있느냐? 변화 없으면 기록 안 해요. 다음 페이지. 현금 2만 원 분실했다. 우리 분실한 거를 거래했다고 안 하거든요. 분실했다고 하지. 그 기록해야 해요. 기록해줘 이거는. 왜냐하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고요. 그만큼 손실이에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15,000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기록할 거냐 안 할 거냐? 기록
한다. 왜요? 이자 비용이란 비용이 발생했고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어요. 은행에 현금 8만 원 예입했다. 기록한다. 왜냐하면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고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거든요. 6번에 건물 월세 임차 계약 맺었다. 10만 원 주기로 했어요. 한 달 지난 다음에. 그럼 어때? 이거는 기록할 게 당장 없다. 나중에 월세 줄 때 그때 기록하겠죠. 광고료 4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기록하죠. 상품 3만 원 주문받았다. 주문만 받았다고 돈 들어왔어요? 채권 생겼어요? 상품 나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기록 안 한다. 상품 5만 원을 도난당했어요. 기록해야죠. 원가 10만 원의 상품을 15만 원에 외상 매출했다. 이게 좀 복잡한데 처음에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일단 어떤 변화가 있어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10만 원 감소했고요. 현금 안 들어왔죠. 외상이니까 매출 채권이란 채권이 생겨요. 15만 원만큼. 5만 원만큼 차이가 생기는 건 뭐예요? 상품 매출 이익이에요. 팔아서 이익, 수익이에요. 수익의 발생. 그래서 나중에 다 할 거고 변화가 있으니까 기록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제를 통해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할 거는 이 회계라는 게 장부 기록하는 걸 배우는데 모든 거래를 기록하지는 않는구나. 모든 거래를. 뭐만 기록한다? 부기상의 거래, 회계 거래를 기록하는데 그거는 적에 있어야 되구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금액을 알아야 기록하는구나. 이걸 생각해 보시고 15페이지 보시면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서 표 1-1번 있죠? 걔를 보세요. 걔 보신 적 있는 분도 있을 텐데 드디어 우리가 뭐가 나와요? 보니까 차변이라는 것과 대변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차변, 대변.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그게 써있죠, 거기? 그 다음 오른쪽에는 뭐가 써있어요? 오른쪽에는 자산의 감소, 그 다음 뭐였죠?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자, 이걸 보고 저도 처음에 회계원리 공부할 때요. 입학하기 전에 선배들이 그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저한테 야, 너 대학교에 가면 이 회계원리라는 과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회계원리라는 과목 잘하려면 그 입학하기 전에 미리 좀 회계학 책을 예습하고 가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저희 선배들이. 그래서 제가 겨울방학 때 고3 겨울방학 때 책을 샀어요. 3급북이라는 책을. 그때는 이런 회계원리 책이 없었어요. 이런 좋은 책이. 여러분 그래도 좋은 책이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거고요. 그때는 좋은 책이 별로 없었어요. 이거 3급북이라는 책을 샀는데 이 3급북이라는 책을 사서 26페이지를 읽는데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왔는데 이 책이 600페이지 하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막히니까 깝깝하잖아 이게. 진도 나갈 거 많은데. 제가 그 진도 막힌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부기책에도 이거 나오니까. 거래 8요소 거기 써 있는 거. 이게 딱 나오는데 설명은 없고 그냥 이렇게 된대요. 뭐 이쪽에 이거 적고 이쪽에 이거 적고 차변이라고 대변이라고 그러고 왜 그런지를 모르겠잖아요. 혼자 책 읽으니까. 왜 이걸 이쪽에 적어야 되지? 왜 이걸 이쪽에 적어야 되지?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한 생각이 더 이상 안 되는데 책에 설명은 없고 그냥 된다고 돼 있고 그냥 써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혼자 보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2월 달로 생각이 되는데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녀가지고 학원을 다니니까 한 달 동안 알겠더라고요. 뭐 설명 좀 들으니까. 그래서 진도를 좀 나가서 그 책에 다 보진 못했고 한 400페이지까지 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입학해서 한 학기 동안 회계원리가 전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학원 들어온 거 가지고 뭐 다 되니까. 뭐 그냥 얘기한 거고요. 요즘에도 가끔 저 수업 듣는 사람 중에 제가 이렇게 우리 질문 받다가 어떤 학생이 뭐 이런 얘기 제가 학교 어디 다니냐고 우리 물어봤거든요. 다 대학생이니까 대부분. 근데 갑자기 어느 고등학교 다닌대요. 그래서 너 왜 고등학생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그 수시 합격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우리 때는 없던. 그래서 자기는 이미 대학에 붙었대요. 수시로. 뭐 봄학기 수시도 있고 해가지고 뭐 여름방학 되기 전에 다
뭐 합격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목적이 대학교가 아니라 공인회계사다. 그래가지고 빨리 공인회계사에 붙기 위해서 여기 와서 회계원을 듣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학생도 있더라.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줬죠. 야, 이게 공부가 다가 아니고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공인에게서 정말 내 적성에 맞는지, 또 직업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뭐 다른 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학교 입학하면 일단 여행도 많이 다니고 선배들도 많이 만나보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하고 결정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줬는데, 그래도 자기는 열심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니는 친구 하나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걸 저도 처음에 회계학책 볼 때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려워했었는데, 이걸 여러분도 잘 생각하세요. 뭐냐면은 일단 차변이라는 용어와 대변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는데, 이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양쪽 편을 나눈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회계학에서 양쪽이 같다는 걸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편을 나눴어요. 이렇게 편을 나누다 보니까 왼쪽이 생겼고 오른쪽이 생겼는데, 왼쪽을 부르는 이름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부르는 이름을 대변이라고 한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차변이에요? 왜 대변이에요? 또 이거를 의문 갖기 시작하는데, 얘기했죠. 제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주 보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다들 차변이 왼쪽이라고 하니까 차변, 대변 이러고 자연스러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면 돼요. 공부하다가 억지로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게, 우리가 배웠던 게 대차, 대조표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맞으면 이게 대변이고 이게 차변이면 아주 이해하기 좋잖아요. 대차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근데 이건 대차라고 해놓고 거꾸로 차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처음 할 때 불만이 많았는데, 제가 아무리 불만을 갖는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돼요. 차변, 대변. 그냥 왼쪽, 오른쪽 그것뿐이에요. 왼쪽, 오른쪽.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뭐 이런 걸 적고 이쪽에 이런 걸 적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또 이제 상업고등학교 가면 상고에 가면 이걸 외우라고 시켜요. 일단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외울 거 아니고요. 이해만 하면 돼요. 뭐냐면은 이해만 하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 왼쪽이잖아요. 왼쪽에 적자고 약속한 게 있어요. 회계하는 사람들이 뭐였어요? 아까 왼쪽에 적자는 게 자산과 비용이었어요. 이 왼쪽에 적자고 약속한 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적자고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부채와 자본과 수익이에요. 이 부채와 자본이 오른쪽으로 간 거는 자산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비용과 수익이 이쪽에 온 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왜 그런지.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이게 당연해요. 너무나. 왜냐하면 왼쪽에 적자고 약속한 것들은 왼쪽에 적는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증가했을 땐 왼쪽에 적어야죠. 원래 얘네들은 왼쪽이 위치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증가를 적으려면 증가를 적으려면 왼쪽에 적어야 돼요. 반대로 감소할 때는 반대쪽에 적어야 돼요. 여기 없잖아요. 없는 건 여기다 적으면 되죠. 비용의 소멸이라고 해요. 비용이 감소하는 거. 책엔 없잖아요. 적어 놓으세요. 이쪽에 수익의 소멸도 있어요. 왜 책엔 없어요? 이렇게 또 질문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를 분석하면 요 두 가지는 잘 안 나와요. 요 두 가지는 잘 안 나오고 요 8가지가 잘 나오거든요. 8가지가 잘 나오니까 모든 거래를 설명할 때 요 8가지면 되기 때문에 이 8가지를 거래의 파료소다. 8가지니까 이렇게 부르고요. 얘네 2가지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넓게 얘기하면 거래의 몇 요소가 돼야 돼? 거래 12요소가 돼야 돼요. 넓게 얘기했을 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대부분 요 8가지밖에 발생 안 하기 때문에 파료소다 이렇게 배워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왼쪽에 적자고 약속한 건 뭐라고요? 증가할 때 왼쪽, 감소할 때 반대쪽, 그거예요. 그다음 오른쪽에 적자고 약속한 것들은 증가할 때 오른쪽, 감소할 때 반대쪽이에요. 적는 원칙이. 그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 책 보시면은 그 맨 밑에 보세요. 15페이지 밑으로 가보니까 거래가 나와요. 밑에서 한 7번째 줄.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잘 보세요. 상품 10만 원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거 거래죠. 장부에 기록해야 하네요. 그 장부에 기록 해야죠. 왜요? 저기에 해당하니까. 뭐예요? 재무상태 변화가 있고 화폐 금액 알죠? 어떤 변화가 있어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죠. 잘 보니까 그 거래인데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한 거와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한 게 결합되죠. 상품이란 자산만 증가한 게 아니라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아, 이게 연결되더라 이런 얘기. 이거 분석해 보니까. 아니,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맞아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상품 5만 원 외상으로 매입했대요. 그거 기록해야 하네요. 상품 5만 원 외상으로 매입했다. 기록하죠? 어떤 변화가 있어요? 상품이란 자산이 증가했고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증가했잖아요. 그래도 잘 기록해 보니까 상품이 증가했고요. 매입 채무란 부채가 증가했죠. 이렇게 결합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세요. 거기 한 8번째 줄인가? 거기 보면 은행 예금이자 4만 원 현금으로 받았대요.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 증가했잖아요. 수익이 발생한 거, 이자 수익 발생.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급여 줬대요. 월급 2만 원 현금 줬다. 현금 줬으니까 자산 감소했죠. 급여라는 비용 발생했고 이렇게 결합해요. 우리가 4개밖에 안 해봤는데 앞으로 계속 해볼 건데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거래가 이 8가지로 가지고 결합이 된대요. 결합이 되고 더 재밌는 것은 차변을 한번 건드렸으면 반드시 대변을 건드려요. 똑같이. 모든 거래가 다 그래요. 모든 거래가.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예제 7번 있는데 그 예제 7번 바로 위에 4번째 줄. 그 4번째 줄에 읽어보시면 이와 같이 부기상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과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해서 발생하므로 어떤 거래가 발생하다 한더라도 양쪽에 이중기입이 행해진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한다고. 여기다 중요하게 좀 표시하시고요. 거래의 이중성 밑에다 화살 표시하셔가지고 거래의 이중성 밑에 복식부기 원리의 근원이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복식부기 원리의 근원이다. 그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게 복식부기 원리의 근원이에요. 거래 이중성, 복식부기 원리. 우리가 복식부기 원리 배울 건데 복식부기 해볼 거고요. 이 복식부기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모든 거래는 뭐라고요?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더래요. 왼쪽에 한번 영향을 미쳤으면 반드시 반대쪽에 영향을 미치더래요. 그 장부를 기록할 때 이 복식부기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은 한쪽만 기록하지 말고 양쪽에 기록하자는 거예요. 왼쪽에 한 번 기록했으면 오른쪽에도 기록하자. 그 거래를. 그러면 모든 거래를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금액은 어때요? 양쪽이 똑같이 하겠죠. 그렇게 모든 거래를 그렇게 기록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많은 거래를 기록해도 양쪽은 같아야겠죠, 이게. 그 원리가 바로 복식부기 원리거든요. 이제 해볼 거예요. 이 복식부기 원리 되게 중요한 거고요. 복식부기 원리가 인류상에 나타난 게 1492년, 뭐 그래요. 처음으로 문헌상에 나타난 게, 또는 1494년이라고 쓴 책도 있는데, 하여튼 이때쯤이고요. 지금이 2003년이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이게. 한 500년이 넘게 지났어요, 500년.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500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그 원리가 깨지지 않고 유지되는 게 한 2개인가 3개밖에 안 돼요. 500년이 넘게 이어져 오면서 아무도 이 원리를 잘못됐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원리가 몇 개 안 된다고요. 이 복식부기 원리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거 배우는 거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거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괴테라는 사람 알죠? 괴테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이 복식부기 원리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인류 역사상 발명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농담이 아니고요. 이 사람 어록에 있는 얘기예요. 복식부기 원리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잘 배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1494년에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어느 나라 걸로 돼 있냐면 이탈리아로 돼 있어요. 현재 이 이탈리아 책에 이게 나온대요. 이 복식부기 원리가 이때쯤에. 우리나라 되게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이걸 일이 뺏기는 거를. 우리 고려 시대에 그 송도상인이 있었죠. 개성. 그 개성상인들이 고려 시대에 장사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무역도 했어요. 뭐 인삼도 팔고 뭐 사고 팔고 했는데 그런 장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했겠어요. 장부기록 했겠죠,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장부기록에 송도 사계치부라고 있어요. 방법이.
이 송도 4개 지불하는 방법이 내려오고 있는데 구전돼서 뭐 이게 이 복식부기 원리랑 똑같다는 심증이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이게 물증이 발견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를 탈환하는 거죠. 고려시대가 이때보다 훨씬 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이거 문헌을 발견하면 일이 탈환. 근데 발견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외침을 워낙 많이 당하고 해가지고 문헌들이 다 불에 타고 뭐 그래서 남아있는 장부들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복식부기 원리가 꽤 오래된 거다. 알아두시고. 거기 예제 7번은 넘어가시고요. 17페이지 개정이라는 게 있는데 얘 잠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을 해볼게요. 개정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17페이지에 네 번째 줄 보시고 따라서 자산을 현금, 상품, 매출, 채권, 건물 등으로 나누는 것처럼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서 기록계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각 항목별로 설정된 기록계산 단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정이라고 한다. 어카운트. 현금 계정, 상품 계정 등과 같이 붙이는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계정의 이름이 어카운트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회계학이 영어로 이거라는 건 다 아시죠? 어카운팅이라는 거. 회계를 어카운팅이라고 하는데 어카운트가 계정인 거 보니까 회계에 있어서 이 계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겠죠. 회계에 있어서 이 계정이 기본이 된다는 건데 이 계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를 기록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8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니까 계정의 형식이라고 해서 T자 그려져요. T자. 그걸 T계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T자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장부에 거래를 기록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T자를 그려요. T자. 이 T자를 그리는 거는 이게 제일 편해서 그래요. 실무적으로 적는 양식은 있는데 그건 여러분 나중에 실무할 때 하시면 되고 공부할 때 T자 그리시면 되는데 이 T자 그림 뭐가 좋으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구분이 되죠. 이렇게. 그럼 왼쪽을 우리가 뭐라고요? 차변. 오른쪽을 대변. 나누기 위해서 T자 그리는 거예요. 그럼 T자를 그려놓은 다음에 우리 뭐 할 거냐면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금액을 기록할 금액. 화폐 금액을 여기다 기록할 거예요. 체계적으로 기록할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요. 우리가 출자자가 20만 원 출자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이런 거 봤죠. 그거 기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사 출자자가 20만 원 출자해서 현금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그럼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변화가 있으니까. 그럼 어떤 변화가 있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했고 뭐 자본금이란 자본이 증가했다. 아까 그렇게 배웠죠 우리. 그럼 그걸 기록해야 되는데 장부에 기록하려고 하니까 어디가 필요해요? 이 금액을 기록할 장소가 필요해요. 장소. 우리가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쓸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장부에다 기록하려면 그 장소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계정이 계정. 장소, 금액적을 장소. 그래서 우리가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근데 이 T자에다 쓸 건데 여기다가 이름을 안 쓰잖아요. 여기다가 이름을 안 쓰면 금액을 기록한 다음에 나중에 이 금액이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없겠죠. 내가 여기다 금액을 쓴 다음에 이 금액이 뭔지 나중에 알려면 여기다 뭘 붙여놔야 돼요? 이름을 붙여놔야죠. 당연히. 그렇게 계정에 붙이는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정 과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뭐 현금이다, 매출 채권이다, 차입금이다, 대여금이다 얘기했던 게 다 뭐였어요? 계정 과목이었어요. 계정의 이름. 그 계정의 이름을 붙여놔야지만 나중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증가했죠. 저기 보니까 원리가 자산의 증가는 어느 쪽에 적으래요? 자산의 증가는 왼쪽. 그러니까 왼쪽에 적는 거잖아요. 왼쪽. 여기다 얼마 적어야 돼요? 20만 원 적어야 돼. 이렇게 왼쪽에다가. 그 다음에 이쪽에다 적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써야 돼요? 자본금이라고 써야죠.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그럼 자본의 증가잖아요. 20만 원. 어느 쪽에 적어야 돼요? 저기 원리가? 이쪽에 적어야죠. 20만 원.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적는 걸 우리가 장부 기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장부를 기록하려니까 장소가 필요했죠. 이 장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정이라고 부르고 그 장소에 붙이는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 이 계정을 우리가 T자를 그리기 때문에 T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T계정. 그래서 다 T계정 그래요. 이렇게. 자본금. 그래서 왼쪽에 한 번 기록하고 오른쪽에 한 번 기록했죠. 양쪽에 기록한 금액이 어때요? 같죠? 이렇게 양쪽에 기록하는 걸 복식부기 원리라고 하는데 해볼게요. 또 넘어가서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2번에 계정의 분류 보시면 표 1-2번이 있어서 계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계정은 크게 어떻게 쪼개요? 거기 그림 보니까
대차대조표에 속하는 계정과 손익계산서에 속하는 계정으로 쪼개고요. 대차대조표는 다시 자산부채 자본으로 쪼개고요. 손익계산서 수익비용으로 쪼개요. 거기 쭉 열거되어 있는 이름들은 다 배운 것들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나중에. 넘어가요. 이렇게 설명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 계정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컴퓨터 하시잖아요. 컴퓨터에 파일이 있고 디렉토리가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여러분 파일을 만들죠,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리고 파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디렉토리 만들어서 집어넣죠? 내가 그게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찾아가기 위해서 디렉토리를 체계적으로 여러분이 그게 만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C에다 다 넣는 사람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하려면은 디렉토리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디렉토리 만들고 거기다 뭐 붙여요? 이름을 붙이죠, 이름을. 나중에 그게 뭘 넣어놓은 건지 알기 위해서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 회계도 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금액을 그냥 아무 순서 없이 적을 수 없잖아요. 성격에 맞도록 정리해야 되니까 금액을 적을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를 만든 거예요. 계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놔야 되니까 이름 붙여놓은 거고.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19페이지 보시면 표 1-3번에서 대차대조표 계정의 기입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잘 보세요. 자산계정, 부채계정, 자본계정이 있는데 자산계정들은 증가할 때 어느 쪽에 적으라고요? 왼쪽에 적어야 돼요. 왼쪽에 적기로 했으니까 증가할 때, 감소할 때 오른쪽에 적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반드시 왼쪽에 남아요. 상식인데 여러분 현금이 없는데 쓸 수 있어요? 현금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건 먼저 증가한 다음에 감소하게 되는 거고, 감소도 있는 거에서 감소하는 거지, 더 많이 감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건 잔액이 어느 쪽에? 왼쪽에 남겠구나. 부채나 자본은요? 먼저 생기는 게 이쪽 아니에요, 이렇게? 감소가 반대쪽이니까 잔액은 이쪽에 남겠구나. 그 잔액을 모아서 만든 게 아까 대차대조표 이렇게 되는 건데 해볼 거예요. 넘기시고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가 아니라 21페이지 거기 보니까 표 1-4번이 있어가지고 손익계산서 계정의 기입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용은 어느 쪽에 먼저 적어요? 증가할 때? 왼쪽에 적어요. 감소할 때? 오른쪽에 적어요. 그러니까 잔액이 왼쪽에 남아요. 수익은 증가할 때 오른쪽에 먼저 적고요. 감소할 때 반대쪽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잔액이 남죠. 그 잔액 남은 걸 모아서 만든 게 아까 손익계산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다 해볼 거예요. 그 밑에 예제 8번을 할 건데 예제 8번 하기 전에요. 여러분 이제 복식부기 할 거니까 복식부기 하기 전에 단식부기를 먼저 해볼게요. 단식부기 비교하기 위해서. 단식부기가 어디 나오냐면 1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거래의 예라고 해서요. 3월 1일자부터 3월 18일자가 나오는데 걔를 제가 잠깐 단식부기 해드릴게요.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보세요.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연장에서 날짜 적고요. 입금 적고요. 출금 적고요. 잔액 적으면 돼요.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여기 3월 1일자부터. 3월 1일자에 보니까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현금 출자했다. 현금 들어왔죠? 10만 원. 그러면 잔액이 10만 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가진 않았으니까. 3월 5일자에 현금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현금 5만 원 매입했다 그랬으니까 들어오진 않았고 나갔죠. 5만 원만큼. 그리고 5만 원 잔액 남았고 그 다음에 3월 9일자 현금이 들어왔죠. 얼마만큼? 4만 원만큼 9만 원. 3월 12일자 현금이 나갔죠. 3만 원만큼 6만 원 남았어요. 그 다음에 3월 18일자 현금이 7만 원 들어왔어요. 나가진 않았으니까 13만 원. 다 끝났는데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단식북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칠판에 만든 게 뭡니까? 제가 칠판에 만든 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현금 출납부 아니에요. 이 현금 출납부가 대표적인 단식북인데 이렇게 하는 게 왜 단식북이냐면 얘는 기록하면서요. 뭐밖에 관심이 없어요. 뭐밖에. 현금밖에 관심이 없어요. 현금. 현금이라고 하는 건 어디 속하는 거냐면 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자산. 얘는 현금이라는 자산의 증가 감소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거엔 관심이 없죠. 그 한쪽만 생각하고 한쪽의 증가 감소만을 기록하자고 하는 게 단식북인데
얘가 잘 보세요. 이 복식부기를 보면 3월 1일자 보세요. 3월 1일자에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그 거래 현금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잘 보시면 걔가 현금 10만 원이 들어오면서 출자 받은 거니까 뭐도 바뀌었어요? 자본금도 바뀌었어요. 자본금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만 건드린 게 아니라 이쪽도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얘는 현금이 변한 것만 기록했잖아요. 자본이 변한 걸 기록 안 했죠. 단식부기예요. 복식부기가 되려면 이쪽의 변화를 기록했으면 이쪽의 변화도 기록해야 돼요. 항상 양쪽에. 항상 양쪽에 기록해야 되는 건 왜 그런 거냐면 모든 거래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거래가 이쪽만 건드리는 거래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자기가 거래를 분석해 봤더니 한쪽만 변화시키는 게 있더라. 즉 갖고 오세요. 그런 게 있나? 모든 거래가 한쪽을 건드리면요. 반대쪽을 건드려요. 변화가. 한쪽만 건드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래 기록할 때 양쪽에 기록하자는 게 뭐라고요? 복식부기예요. 근데 단식부기는 한쪽만 기록하자. 한쪽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 배워요. 그래서 혼자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너무나 쉬워요. 근데 단식부기는 결정이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장부 기록한 것만 가지고 자기 검증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잘했는지 몰라요. 장부 기록한 것만 가지고 내가 13만 원이 나왔거든요. 3월 18일 날. 내가 잘했나? 이걸 확인하려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봐야 돼요. 현금이 13만 원 있으면 내가 기록을 잘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장부 기록만 가지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근데 복식부기는 우리가 해보면 장부 기록한 것만 가지고도 확인이 돼요. 어떻게 확인되냐면 모든 거래를 양쪽에 기록하기 때문에 항상 양쪽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거든요. 얘는 기록을 하다가 언젠가 확인해봤더니 양쪽이 다르더라.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양쪽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게 복식부기 원리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회사들이 다 복식부기 하고 있는 거예요. 복식부기 하고 있는 거고 항상 양쪽이 같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제 풀었을 때 대차 대조표가 항상 같았죠. 아까. 그게 얘 때문에 그래요. 항상 양쪽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 계속 할 거예요. 넘어가시고 복식부기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21페이지 거기 예제 8번을 보시고요. 지금 같이 하세요. 예제 8번을 12월 1일자부터 있는데 같이 연습장에다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먼저 거래를 보세요. 거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12월 1일자에 현금 20만 원 출자해서 영업을 시작했다 이랬어요. 현금. 장부에 기록해야 하네요. 그거 장부에 기록해야 하네요. 해야죠. 장부에 기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장부에 기록하려면 장소가 필요해요. 장소를 만드세요. 연습장에다가. 장소를 만드는데 그 장소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그린다고요? T자를 그려요. 그래서 T계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T를 그리시고 2개 그리세요. 그 다음에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뭘 붙여야 돼요? 이름 쓰세요. 뭐 써야 돼요? 장소가. 현금이란 장소와 자본금이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적으세요. 이렇게. 적은 다음에 현금이 증가했죠. 어느 쪽에 적어야 돼요? 12월 1일 날 현금 적으세요. 같이. 그 다음에요. 자본금은 어디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야 되죠? 우리가 적는 원리가 어떤 원리예요? 이 거래의 8요소. 이 원리. 이게 우리의 회계학 배우는 복식부기 원리의 이게 전부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상품 5만 원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거 기록해야 하네요. 기록해야죠. 장소가 필요한데 어떤 장소가 필요해요? 현금이라는 장소와 상품이라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만드세요. 만드시는데 현금은 어디 속하는 장소예요? 자산에 속하는 거고요. 자본금은 어디 속하는 장소예요? 자본에 속하는 거고요. 상품은 자산이죠. 아무튼 그리시고요. 어떤 변화가 있어요? 현금이 5만 원 감소했죠. 12월 4일 날. 그러면 여기 12월 4일 날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이쪽에 적어야죠. 자산의 감소. 그 대신 상품은 증가했죠. 어느 쪽에 적어야 돼요? 이쪽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원리에 따라서. 한 번만 더 해봐요. 12월 10일 날 비품을 샀어요. 어떤 장소가 필요해요? 비품이라는 장소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리시고 현금 주고 샀으니까 12월 10일 날 현금이 얼마 감소해요? 7만 원 감소하죠. 이렇게.
뭐가 증가했어요? 비품이 증가했죠. 이렇게 적으세요. 여기까지 적으면서 느끼실 게 우리는 항상 왼쪽에 한 번 적었으면 반드시 어느 쪽에 적어요? 오른쪽에 적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적었으면 오른쪽에 적었으면 왼쪽에 적고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그 금액은 어때요? 같아요. 그게 무슨 원리? 복식부기 원리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이 계정들의 차변, 대변 합계를 내면 같아야겠죠, 당연히. 그게 복식부기 원리의 장점이에요. 계속해 볼게요. 12월 14일 날 은행으로부터 현금 차입했어요. 어떤 계정 과목이 필요해요? 차입금이라는 게 필요하죠. 만드세요. 만드시고 비품은 자산이고요. 차입금은 어딜까요? 부채잖아요. 부채. 그런데 일단은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어디 적어야 돼요? 12월 14일 날 현금 자산의 증가 15만 원 이쪽에 적어야죠.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했죠. 이렇게 적으세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 12월 18일 날 외상으로 상품 매입했대요. 기록해야 되는데 어떤 장소가 필요해요? 외상으로 사왔어요? 매입 채무라는 장소가 필요하죠. 매입 채무. 매입 채무라는 장소는 어디 속하는 겁니까? 부채에 속하는 거고요. 상품이 얼마 들어왔어요? 12월 18일 날. 8만 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부채가 얼마 생겼어요? 8만 원. 이렇게 적으세요. 그 다음에 사무실 임차료 현금으로 지급했다. 어떤 장소가 필요해요? 임차료라는 장소가 필요해요. 임차료. 만드세요. 이렇게. 임차료라는 장소는 어디 속할까요? 비용에 속하는 거예요.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적어보니까 12월 20일 날 얼마 적으면 돼요? 3만 원만큼 감소한 걸로 현금 감소. 그 다음에 이쪽에 어디 적어야 돼요? 비용의 발생이니까 이쪽에 적어야죠. 그 다음에 24일 날 게 좀 어렵죠. 12월 24일 날 게. 그날 거 기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장소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장소가. 매출 채권이라는 현금 받지 않았잖아요.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자산, 채권이 필요해요. 매출 채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처음 배우시면 알아가야 돼요. 용어니까. 좀 기억하시고.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상품 팔아서 이익 났기 때문에 상품, 매출, 이익이라는 게 필요해요. 이렇게. 수익에 속해요. 이렇게. 그럼 얘를 적는데 일단 뭐가 없어졌어요? 상품이라는 게 9만 원 없어졌죠. 상품의 감소. 상품의 감소니까 얼마 줄이면 돼요? 9만 원 줄이면 되죠. 상품 자산의 감소. 그 대신 뭐가 생겼어요? 매출 채권이 생겼죠. 받을 돈. 얼마 받을 겁니까 우리가? 18만 원 받을 거죠. 나중에 18만 원 받을 거니까 18만 원이 자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24일 날 이만큼 생긴 자산 증가. 그러니까 대차가 안 맞죠? 여기 18만 원인데 여기 9만 원이잖아요. 대변이. 얼마가 더 적혀야 돼? 대변에 9만 원 더 적혀야 되고. 9만 원이 뭐예요? 물건 팔아서 이익 난 거죠. 아, 상품 매출 이익이구나. 12월 24일 날 9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해보세요. 나중에 또 할 거고. 28일 날 급여 줬어요? 급여. 어떤 장소가 필요해요? 월급. 급여라는 장소가 필요하고 급여는 비용에 속해요. 그럼 현금이 나갔는데 12월 28일 4만 5천 원, 12월 28일 4만 5천 원. 자산의 감소, 12월 28일 날 비용의 발생. 이게 급여. 여러분 계속 기록하면서 양쪽이 항상 똑같이 기록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월 30일 마지막에 이제 매출채권 현금 받았대요. 매출채권 현금 받으면 일단 현금이 들어오죠. 12월 30일 날. 현금이란 자산의 증가. 얼마예요? 자산 증가 현금 6만 원. 매출채권 여기 있죠. 12월 30일 날 6만 원. 이제 잠깐만 분석해 보면 매출채권이 현금 받으면서 감소했죠.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 얼마 남았어요? 12만 원 남았잖아요. 그게 정확히 표시되죠. 차변 잔액으로. 그런 걸 알게 돼요, 이제. 그래서 다 했어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해답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확인하시고 나중에. 그 우리가 칠판에 지금 뭐 적었냐면 이렇게 개정 과목들을 적고 기록했죠. 그게 책에 나와 있어요. 22페이지 확인하세요, 지금. 22페이지.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23페이지에. 23페이지에 뭐 나와 있잖아요, 거기. 응? 23페이지.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개정 직계표라는 거 나와 있죠? 그 개정 직계표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칠판에 우리가 이 회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총 몇 개 개정 과목을 적어놨냐면 10개를 적어놨어요. 10개. 10개예요, 다. 이 10개 개정 과목을 거기 쭉 열거한 거예요. 23페이지 보시면. 근데 그게 어떻게 열거했냐면은 개정 과목을 중간에 적었는데 그 개정 과목 적는 순서가 이래요. 우리 회계 관습상 자산을 제일 먼저 적고 자산. 그 다음에 뭐 적냐면 부채 적고요. 그 다음에 자본 적고요. 그 다음에 수익 적고요. 마지막에 비용들을 적는 게 이게 회계 관습이에요. 이거 알아두세요. 이런 순서. 이런 순서대로 적어요. 자산부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적어요.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책에. 이건 그냥 알아두셔야 돼요. 자주 익숙해야 되고. 이렇게 적는구나, 집계할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게 집계한 다음에 뭐 적었습니까? 매출채권 보세요, 여기 매출채권. 매출채권의 차변 얼마라고 돼 있습니까? 18만 원이라고 돼 있죠, 거기 책에. 대변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뭐 적은 거예요? 이쪽 합계 금액 적었죠? 양쪽 합계. 그걸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그런 다음에 합계 냈어요, 맨 밑에. 합계가 어떻게 돼요? 양쪽이? 같아야죠, 당연히. 같은 게 당연한 거고 틀리면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뭐 했기 때문에? 복식부기 했기 때문에. 그게 복식부기 원리의 장점이에요. 자동적 검증 기능.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식부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식부기 하게 되는 근원은 뭡니까? 우리 복식부기를 할 수 있는 근원은 모든 거래가 이중성이기 때문에 차변을 한번 건드리면 대변을 건드리기 때문에 똑같이 잘 생각하세요. 그 밑에 분계장과 원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장부 기록하다가 이렇게 T계정에다가 직접 기록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칠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내가 양쪽에 똑같이 기록했는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이렇게 봐서는 더해봐야 알지. 그러니까 한눈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록하다가요,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한쪽에 기록하고 다른 쪽에 기록 안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틀리게 되잖아요.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부에 기록하기 전에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분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에 첫 번째 줄 보세요. 따라서 거래를 각 계정에 기입하기 전에 어느 계정에 기입할 것이냐, 그 계정 차변 또는 대변 어느 쪽에 기입할 것이냐, 기입할 금액은 얼마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계라고 하고요. 분계를 기입하는 장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분계장이라고 하고요. 그 분계의 형태가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 밑에 분계의 법칙이 있죠. 그 분계의 법칙을 보시면 분계의 법칙 보면 얘랑 똑같다는 거 아시겠죠? 아니, 보세요 지금 얘랑 똑같은지. 얘네 두 가지까지 들어있어요. 10가지 다. 이게 분계 법칙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이것대로 하는 거니까 이것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대로 똑같이 이건데 해볼게요 지금부터 분계를. 일단은 우리가 배운 요 거래 중에 두 개만 해볼게요. 요 12월 1일자하고 12월 4일자 요 두 개를 제가 해볼게요. 분계를 이쪽에다 할게요. 이쪽에다가 보세요 지금 12월 1일자에 분계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차변이라고 쓴 거고 대변이라고 써요. 그러면 12월 1일자에 거래를 봤더니 뭐가 됐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했죠. 여러분이 분계를 할 때는 양쪽을 동시에 생각하지 마시고 한쪽을 먼저 생각하는데 현금을 출자받았다고 했을 때 쉬운 게 뭐예요? 자본금이 쉬워요? 현금이 쉬워요? 현금이 쉽죠? 그럼 현금만 생각하세요. 현금만. 현금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증가했으니까 이쪽에 적어야 돼? 이쪽에 적어야 돼? 현금을. 이쪽에 적어야겠죠? 현금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다 얼마 적냐면 20만 원 적거든요. 그럼 복식부기 원리라는 거 생각하면 복식부기는 항상 양쪽에 똑같은 금액 적어야 돼요. 항상 양쪽에. 무조건 똑같아요. 그럼 이쪽에 뭐 적을지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출자 받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자본금이거든요. 자본금. 이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분계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2월 4일자 돈 주고 뭐 사왔어요?
상품 사왔는데 쉬운 것부터 생각하세요. 현금 준 게 쉬우면 현금이 어때요? 감소했죠? 어느 쪽에 적어야 돼요? 이쪽에 적어야 돼. 감소니까. 현금 줄었잖아요. 감소.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그럼 5만 원 이쪽에 적은 다음에 복식북이니까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이거는 금액이. 그럼 이쪽에 뭐 적을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뭐 사왔어요? 상품 사왔으니까 상품이나 자산의 증가 맞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 끝에 적은 원리랑 똑같아요. 자산의 증가가 어느 쪽이라고요?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아니에요, 저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분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계를 하니까 얘는 날짜별로 그 거래가 양쪽이 똑같다는 게 한눈에 보이잖아요. 금액이, 복식북이.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쪽에 똑같이 적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를 장부에 기록할 때 원장, 이걸 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 원장에 적기 전에 분계장이라고 하는 데다 이 분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옮겨 적자. 여기다가 이걸 한 다음에 옮겨 적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지금 책에 어디 보냐면은 25페이지 보세요 지금. 25페이지 보니까 2번에 전기와 총계정 원장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 줄 보시면 따라서 분계장에 분계한 기록을 각 해당 계정에 옮겨 적어야 되는데 이를 뭐라고요? 전기라고 한다. 이들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장부를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칠판에 이렇게 T자 그려놨죠? 이 T자. 이 T자 그려놓은 걸 뭐라고 부른다고 앞으로? 이걸 원장이라고 불러요.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원장이라고. 원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어느 회사든지 다 있고요. 여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총 계정원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닌데 왜 이걸 붙였을까요? 총계정이라고.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정 과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계정원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계정 과목이 그려져 있을 때 분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옮겨 적자 이런 얘기는 순서가 얘부터 하고 이걸 옮겨 적는 걸 뭐라고요? 전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전기하는 법칙이 되게 쉬워요. 이 분계라는 게 전기하는 명령인데 잘 보세요. 12월 1일자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어느 쪽에? 차변에 얼마 적어라? 20만 원 적어라.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어디에? 대변에 얼마 적어라? 20만 원 적어라 하는 명령이에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12월 1일자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어디에? 차변에 20만 원 적고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대변에 20만 원 적어라. 그대로 해주면 되거든요. 그대로 해보세요.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차변에 20만 원 적고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 대변에 20만 원 적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해봤지만 원래는 분계하고 다음에 전기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또 상품 보세요. 상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어디에 적으라고 저기? 차변에 얼마? 5만 원 적고 현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어디에? 대변에 5만 원 적어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컴퓨터가 다 프로그램 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해요. 다 입력만 하면. 그래서 전기는 되게 쉽죠. 연습해 보시고 책에 보시면 26페이지에 전기 되어 있어요. 확인하세요. 우리 칠판에 적은 거랑 똑같아요. 확인하시고 넘어가요. 27페이지 보시면 표 1-5번에 회계장부라는 게 있는데 27페이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요장부와 보조장부.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무슨 장부입니까? 우리가 칠판에 적어놓은 게 주요장부죠. 분계장과 총계정원장.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에서요. 우리 첫 시간인데 오늘이 첫날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회계라는 건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 기록하는 거 배운다. 복식북이 원리에 따라서. 장부 기록하는데 우리가 장부를 기록한다고 할 때 그 장부는 무슨 장부 얘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주요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요장부에 기록하는 걸 거래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요장부. 그 밑에 있는 보조장부는 회사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반드시 만들 필요 있는 건 아닌데 필요하니까 다 만들어요. 회사들이.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시험에 나오는 건 주요장부예요. 주요장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한다는 건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주요장부에 기록하는 거고. 주요장부에 기록한다는 건 순서가 뭐 어디에 먼저? 분계장에 먼저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이 전기하더라.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그 밑에 제3절에 결산이라는 거 있는데 자세한 얘기 내일 할 거고요. 넘기시면 28페이지에 예제 11번 있어요. 기준거래 기록이라고. 그 지금부터 연습장에다가 1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록하세요. 얘를 기록할 건데 연습장에다 지금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분계부터 하셔야겠죠. 분계부터 하시고요. 전기는 그 다음에
일단 분개 다 하세요. 지금 하시면 같이 해드릴 거니까 지금 다 하세요, 그 문제. 여러분 분개하시면서 들으세요. 제가 분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쉬운 쪽부터 생각하세요. 양쪽을 동시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 하실 때 쉬운 쪽을 생각해서 먼저 적으세요. 먼저. 그런 다음에 우리 무슨 원리라고요? 복식북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어떻게 기록이 돼야 돼요? 양쪽에 똑같이 기록돼야 돼요. 그걸 생각하시고 반대쪽 이름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오늘 수업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쉬운 얘기만 하고 나는 아무래도 중급 회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혹시 있을까봐 오늘만 이렇게 쉬운 얘기 하고요. 내일부터 어려운 얘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할만 했을 텐데 여러분 내일은 분명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복습은 뭐 당연히 하는 거고 반드시 2장까지 읽고 오세요. 내일은 책을 2장까지는 읽고 오세요. 제가 예습하라고 강조하는 날이 며칠 안 되는데 내일은 꼭 예습해야 돼요. 2장까지 꼭 읽고 오세요. 얘기했어요. 제가 2장까지 읽고 오라고. 내일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같이 보시는데 일단 우리가 뭐 확인할 거냐면요. 여러분이 연습하신 게 이 거래의 8요소 우리가 배운 이 원리에 딱 맞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하나씩 다 불러보세요. 1월 7일자에 뭐예요? 자산의 증가. 얘 뭐예요? 자본의 증가. 얘는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수익이 대변에 간다는 게 이유가 있다 그랬죠. 수익이 대변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산이 왼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공부 더 해봐야 아는 건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이 수익이 발생하는 것들이 기업에서요. 대부분 자산의 증가를 수반해요. 자산이 증가돼야 수익이 발생해요. 자산이 증가돼야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건 공부해보면 알아 이제. 근데 자산이 증가하는 게 어느 쪽에 적힐 수밖에 없어. 자산이 어디기 때문에 왼쪽이기 때문에 왼쪽에 적혀야 돼. 자산이 증가되면. 근데 자산이 증가될 때 수익이 발생하는데 자산이 증가하는 걸 왼쪽에 기록해 버렸기 때문에 수익을 어느 쪽에 기록해야 돼요? 반대쪽에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에. 그래서 수익이 대변이에요. 놀라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대변인 이유는 뭐 때문에? 자산이 왼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쪽도 계속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저기에 맞는지 계속 확인하세요. 이게 뭐예요?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수익의 발생, 뭐죠 이거? 부채의 감소, 감소니까 이쪽이죠.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 밑에도 보시면, 광고 손잡이 여비가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인데, 하나같이 보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은 또 뭘 또 수반해요, 보니까. 자산이 감소하죠. 계속 공부해 보시면 이렇거든요. 비용의 발생이라는 게 자산의 감소를 수반하는데, 이 자산이 감소할 때 비용이 발생하니까, 자산의 감소를 어느 쪽에 적어야 돼요, 우리는? 대변에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자산을 왼쪽에 적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에 적는 걸 감소할 때 오른쪽에 적으니까 반대쪽에 비용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어느 쪽? 왼쪽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그다음 요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인데 오늘 공부한 걸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결국 거래가 이중성이 있기 때문인데 이 거래 이중성에 따른 장부 기록을 할 때 위치들이 이렇게 결정이 된 거는 다 뭐 때문이야? 뭐 때문에 딱 한 가지 때문이죠. 자산을 왼쪽에 적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산을 왼쪽에 적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부채 자본이 반대쪽으로 갔고요. 자산이 왼쪽이기 때문에 비용이 왼쪽이고요. 자산이 왼쪽이기 때문에 수익이 오른쪽이에요. 만약에 자산을 오른쪽에 적기로 바꾸면요. 이 위치가 어떻게 되면 돼? 다 바뀌면 돼.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자산을 오른쪽에 적자 약속을 하면 뒤집으면 된다고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죠. 약속한 거라니까요. 자산은 왼쪽. 그래서 부채자본은 반대쪽. 양쪽이 같다는 거예요. 모든 거래는 양쪽을 동시에 영향 미치니까. 됐어요? 잘 정리하시고 전기를 잠깐 해보세요. 두 개만. 요거 1월 7일자하고 1월 20일자 두 개만 해보세요. 지금 전기 두 개만. 1월 7일자 1월 20일자. 전기 해보시라고. 전기. 전기 하려면 장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현금이란 장소와 자본금이란 장소와 차입금이란 장소인데 1월 7일 날 120만 원, 1월 7일 날 120만 원, 또 뭐죠? 1월 20일 날 30만 원, 1월 20일 날 30만 원. 할 수 있죠? 집에 가셔서 이 끝까지 다 해보세요. 끝까지 다 하시면 집에 가서 연습하시면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해봐야 돼요. 예전에 공부를 해봐서 난 잘한다. 그러면
안 해봐도 되는데 난 처음이다 그러면 지겹더라도 해봐야 돼요. 지겹더라도 해봐야 나중에 가서 후회 안 해요. 그래서 전기를 해보시면 29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하고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돼요. 그러면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계정 과목이 다 나오겠죠. 근데 거기 있는 계정 과목은 자산에 속하는 것도 있고요. 자본에 속하는 것도 있고요. 부채에 속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잔액은 어떻게 남아요? 자산에 속하는 것들은 차변에 남고요. 부채 자본은요? 대변에 남고요. 수익은요? 대변이고요. 비용은요? 차변이에요. 그거 확인하세요. 집에 가서. 확인하시고 31페이지 보시면 합계 시산표라는 게 나오는데 시산표 내일 얘기 잠깐 더 할 거예요. 근데 시산표 보시면 아까 뭐랑 모양이 똑같아요. 31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계정, 집계표랑 똑같잖아요. 그냥 이 회사가 사용한 계정을 다 집계해 놓은 건데 그 계정을 집계한 다음에 다 합해 보니까 양쪽이 어때요? 당연히 같아야죠. 그게 무슨 원리? 복식부기 원리라니까요. 자동 검증 기능.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잔액시산표가 나오는데 걔는 뭐예요 그러면? 잔액시산표는 합계를 적은 게 아니라 빼고 적은 거죠. 빼고. 그러면 자산은 어느 쪽에 적혀야 돼요? 거기 차변이겠죠. 왼쪽. 부채는요. 대변이잖아요. 보세요. 보시면서 하세요. 자본은요. 대변에 남아야 되고요. 수익은요. 대변이고요. 비용은요. 차변이어야 돼요. 그게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고 양쪽이 똑같죠. 합계가. 그 밑에 합계 전액시산표 나와야죠. 맨 밑에. 그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데 별거 아니죠. 합계 시산표와 잔액 시산표를 같이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33페이지까지 그게 나와 있고 34페이지 보시면 잔액 시산표가 한번 더 나와 있는데 걔는 모양이 좀 다르죠. 집에 가서 얘까지 보는데 걔는 어때요 보니까?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 놨죠 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럼 차변에 적는 거 뭐밖에 없어요? 자산과 비용. 대변에 적는 거는요? 부채 자본 수익이잖아요. 양쪽이 어때요? 같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복식부기 원리인데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하시고 내일 오시면 이 예제를 가지고 결산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거든요. 내일. 그래서 1장 내일 첫 시간에 끝낼 거고요. 2장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2장까지 읽고 내일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